11월 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 6월, 장시호 씨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는데 돈을 받은 장시호 씨의 구형량이 훨씬 더 낮은 이유,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심 공판에 나온 김종 전 차관의 표정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김 전 차관과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와 결탁,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8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여기에 더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7억 원 넘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 나아가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장시호 씨가 김 전 차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형량이 장 씨보다 2배 이상 더 무거운 겁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 씨가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이모 등의 칼을 꽂는 사람이 됐다면서 장 씨의 아이가 너희 엄마 감옥 갔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듣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체육 발전을 위해 나름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잡혔습니다. 장시호 씨와 김 전 차관 재판,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근혜 정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 청와대 상납 혐의 등으로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왔습니다. 남 전 원장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뚫고 지나가려다가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선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철규 기자입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기자들을 그냥 뚫고 검찰청사로 바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순간 포토라인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기자들은 남 전 원장을 잡아채다시피 해서 다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한 말씀 할 테니까 밀지 마. 그러자 이번엔 남 전 원장이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국정원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남 전 원장은 그러면서 작심한 듯 국정원 적폐청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일질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남 전 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엔 이런 반구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남 전 원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용도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다른 하나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전자는 뇌물공여와 국고 손실 등이, 후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이 적용된 10건의 범죄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은 한날에 특활비 상납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댓글 수사와 재판 방해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따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박근혜 정부 새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이어 나머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정권의 국정원장 전원이 같은 사안으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전례가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비어있는 9번째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우리법연구회 경력이던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입니다. 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사법부 수뇌부들을 재임용하자 네. 이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여파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네. 유남석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네, 유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또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발탁됐고 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적인데요. 네. 사법부와 청와대 또 행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발탁되면서 야당에선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죠?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 업무에 임해왔다. 판사들은 중립성과 균형 덕목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이념 편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어떤 것들이 더 나왔나요? 네, 유 후보자는 또 모두 발언에서 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유 후보자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을 회상하면서 네. 헌법재판관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런 소회와 각오도 밝혔습니다. 네, 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조한 게 눈에 띄네요. 네, 관련해서 요즘 청와대 청원글로 다시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네. 유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 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네. 진보적 색채를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뭐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준이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7번째입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안 되는데요. 톨게이트 통과하고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그렇다 쳐도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정말 오토바이는 절대 다니면 안 될 정도로 도로나 주행 상황이 차이가 날까요? 일반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어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의도하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희한하고도 황당한 광경을 장한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팔당변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이어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입니다. 미사대로를 따라 달리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미사대로 끝자락에 이르자 갑자기 오토바이 진입 제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직진하면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올림픽대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가던 길 계속 가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거나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가면 꼼짝없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도로교통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용도로 다니면서 막 폭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차선 따라서 그대로 가는데 자동차 흐름에 방해도 안 하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 중랑구나 광진구로 이어지는 일반 도로입니다. 왕복 6차로 뻥 뚫린 길을 잘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1km 앞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차를 돌릴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리다 보니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 도로를 달려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측도 도로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질문에 난감해합니다. 잠시만요. 가시는 방법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더라. 일단 강변북로 진입은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구리 시내 쪽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가다 보니 또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황당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길을 똑바로 가다가도 우회전 해를 드리는데 여기는 가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 좀 해야 돼. 이런 멀쩡한 오토바이 운전자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길이 서울이나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는 더 많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말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경찰은 그래도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단속이 되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면은 그게 이제 단속이 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이제 단속이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멀쩡히 달려온 도로인데 오토바이 진입 제한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같은 도로를 달려도 불법이 되는 현실. 이어진 같은 도로인데 뭐가 달라서 진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이라도 우선 허가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전용 도로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 가다 그냥 전용 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용 도로로 진입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 되면 오토바이는 도로 위에 서자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 애물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하소연을 반박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등한 대우까진 아니라 해도 억울하게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파견 근로자 파견 계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파견 근로자 하는데 파견 근로자 파견 계약 이게 뭔가요?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3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사용 사업주는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이고 파견 파견 사업주는 이 사용 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 사업주는 이때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일 시킬 거면은 바로 직접 뽑아서 쓰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나 예를 들어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등 그 외에 많은 노동 관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파견 계약을 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파견 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주 회사 입장에서 좀 쉽게 가자 이런 거네요. 근데 이렇게 파견 근로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파견법에는 이 파견 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32개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32개 업종 이외에는 나머지 업무는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결혼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파견 계약이 불법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견 근로자도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런 권리나 시간의 수당을 못 받았다든지 할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파견법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해고, 임금이나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야간 근로의 제한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준수 문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내일도 파견 계약 얘기 더 해보면서 도급 계약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공청회를 통해 소년 사법정책 및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돼 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사회 방위 사이의 균형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오늘 검찰에 소환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지난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방송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하차시키고 기자, PD 등을 업무 배제한 것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1월 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